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장 유형자산 1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유형자산의 정의를 보시면 먼저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회계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영업 목적이라고 합니다. 영업 목적으로 우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키워드가 형태가 있어야 유형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이 부분이 바로 비유동 자산에 유형 자산이 속해져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년 넘게 내가 초과해서 보유하면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형 자산의 정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한번 볼 건데, 먼저 여기서 영업활동이란 말 나오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요 1번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예시들이 있는데 요거 비교하면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자 목적이라고 하고요. 투자 목적으로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을 만약에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서 투자 자산으로 카테고리로 보내는 겁니다. 투자 자산 카테고리. 자, 두 번째 영업 활동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유형 자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으면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시세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투자 부동산이 되면서 투자 자산이 되고, 그다음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형 자산 이렇게 되겠고, 건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면 재고 자산이라고 해서 상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유형 자산의 특징이 뭐냐면 장기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까 3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장기라는 말은 항상 1년을 초과한다, 혹은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한다, 혹은 비유동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익이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비용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그 유형자산, 예를 들면 건물 밑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붙여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외사항이 있는데, 예외사항은 뭐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뭐 토지 같은 경우는 땅이죠. 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토지가 사용을 계속 한다라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체가 있는 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형, 있을 유자에다가 형태라고 해서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을 뜻하고, 이제 반대말이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형체는 없지만 영업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뭐 그러한 자산을 뜻하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 기준이 있는데, 그 인식 기준을 한번 보시면 미래 경제적인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이게 우리 회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영업 활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인 효익, 즉 돈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이고, 이제 뭐랑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냐면 자산의 인식 기준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산의 정의죠.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되는 자원. 이걸 자산의 인식 기준 정의였는데,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益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측정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 측정을 신뢰성 있게 해야지만,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지만 유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산들은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유형자산을 내가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처분하는 시점까지, 여기 보시면 취득하는 시점으로부터 처분하는 시점까지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취득,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거가 있죠.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또 뭐 계속 배울 거예요. 이번 챕터에서 하나씩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취득원가, 취득하는 시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취득하는 시점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리고 건물을 건설한 시점에서 지급한 그 현금의 가치, 공정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취득원가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외부 구입하는 경우부터 살펴봅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매입을 하면 먼저 매입 가격이 있겠죠.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항상 회계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 있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대 비용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원가에 가산, 합쳐버립니다.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정 복구원가라는 것도 뒤에서 배울 건데, 이 또한 취득원가에 합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매입 가격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내가 그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의 송장 가격과 그 다음에 뭐 관세나 관련된 세금,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할인이 있겠죠. 할인을 빼고 리베이트 등을 뺀 그 부분이 매입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가동 준비 직접 원가라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직접 관련된, 이건 이제 기계장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기계장치를 우리 공장에 붙여야 되잖아요. 자동차 공장을 만약에 만든다 치면 기계장치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때 설치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시들이 아래쪽에 있는데, 먼저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항상 직접적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발생한 종업원들의 급여라든지 그 기계를 설치해 주시는 분들의 급여겠죠. 자, 그다음 설치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준비원가 혹은 운송비, 설치 및 조립할 때, 그리고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발생하는 원가 등을 말하고, 자, 그런데 단 시험 과정 중에 생산된 재화, 시제품을 좀 매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원가에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련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 원가에다가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추정 복구 원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자산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등에 추정되는 원가, 요것들을 또 같이 합쳐준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자가 건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제품 같은 경우 있었죠. 제품할 때 매입 원가나 뭐 여러 가지 원가들을 합쳤던 것처럼 건물 자가 건설하는 경우도 내가 건설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가들을 다 합칩니다. 자, 하지만은 자가 건설에 따른 내부적인 이익이나 자원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는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차입원가 이슈가 있죠. 우리가 건물을 건설함에 있어서 외부에서 돈을 차입 빌려와 가지고 그때 발생한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자들을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화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이런 것도 뒤에 가서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건설 개발 중,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이란 말 보이시죠?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취득원가와 관련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단기손익이라고 해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그냥 잡으시면 되겠다는 거죠.
지금은 유형 자산,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건설 시작정에 그 건설할 부지 땅이 있겠죠. 그 땅을 임시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도 그 건물에 취득원가에 넣느냐라는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고 그냥 수익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나 구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구축물은 일단 지붕이 없는 건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원가가 구성이 되느냐 봤을 때 그 토지 자체의 가격,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 비용들이, 세금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수수료 등도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토지를 내가 취득함으로써 이제 그 토지를 또 구획 정리라는 것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배수공사 등 토지를 취득하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토지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목적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제가 토지를 취득할 때 담보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 구입하는 납니다. 내가 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원가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합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조경공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기타 진입로 같은 이런 것들이 땅 옆에 있으면은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토지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시설에 지출되는 원가 등.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 비용들은 그 취득 원가에 다 가산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인데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그럴 때는 먼저 신축 건물의 기초 공사를 위한,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짓기 전에 짓기 전에 하는 게 기초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굴착 직전 단계까지, 그 기초공사의 직전 단계까지 발생한 모든 직접적인 원가, 이게 이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취득했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할 건데 기존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철거 비용이나 또 토지 뭐 정지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등에 소요되는 원가들도 토지에 합치는 거고. 자, 그런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부산물이나 뭐 토지의 뭐 여러 가지 판매 금액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남은 것들을 판매하면 수익이 나는데 그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는 비용, 같이 발생하는 비용들을 그 자산으로 잡아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예외적인, 이례적인 그런 수익들이 부산물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취득원가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라든지 미지급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부담조건부. 그러니까 이게 건물의 가격이, 토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보통 이 토지의 가격 100억을 그대로 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안에 중에서 50억 같은 경우는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러니까 내가 빚을 떠안고 이 토지를 어떻게 사냐면 50억만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지를 봤을 때 이 토지의 정확한 가치가 그럼 50억이냐는 거죠. 내가 준 돈이 50억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이런 채무 같은 것들도 합쳐가지고 100억으로 토지의 가격을 잡아라.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된 원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키워드는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냐 영구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일단 영구적인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잡고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잡는다. 이거는 영구적이다라는 말은 토지 자체가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잖아요. 그냥 평생 끝까지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구축물 같은 경우는 지붕 없는 건물 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지 않죠. 언젠가는 내용연수가 다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구축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토지와 관련된 영구적인 경우 요거 한번 읽어보자면 적용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라든지 아니면 도로 포장, 뭐 가로등 등의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처음에는 회사가 부담하거나 나중에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지 관리하는 뭐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은 진입로 공사라든지 울타리, 뭐 주차장 공사 등과 같이 발생한 원가들은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잡는 거죠. 다음으로 건물의 취득원가를 한번 볼 건데요.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자가 건물을 건설하는 케이스, 그리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건설하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취득원가 계산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먼저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원가는 그 건물의 매입가격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수수료 이거 다 부대비용이죠. 그리고 건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수선이나 개조 할 때 사용되는 원가 그리고 담보권과 관련해서 구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가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일괄적으로 돈을 한꺼번에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다음에 그 각각의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일괄 구입을 했다면 결국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샀지만 건물은 철거해버리고 토지만 쓸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전액 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가건설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가건설하는 경우는 먼저 공장을 건설해야 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원가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 보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품과 관련된 거, 원가회계와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필요한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을 건설할 때 설계비나 허가비, 굴착비 뭐 그리고 건설 중에 사용하는 임시 건조물 이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두고 그 속에서 뭐 사무실로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원가 그 다음에 차입 원가 요것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자가건설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개정 과목들이 중간중간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먼저 공사를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잡고 있다가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건물이라는 계정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둘 다 자산이고 유형 자산이지만 완성되기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다가 완성이 되면 건물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점과 아까 전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자, 먼저 내가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자,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제거라는 작용, 처분하는 거죠. 처분을 시키고 그때 발생하는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 등이 있으면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겠죠.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근데 신규로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있었고 그때 그 토지에 기존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한다면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느냐 자, 그러면은 기존 건물에 쓴 철거 비용이 있겠죠. 그때 철거 비용과 그 다음에 잔존, 고물 뭐 그런 것도 있죠. 팔아가지고 생긴 수익 그거는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은 다 토지로 처리를 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사용 중이던 기존 건물이냐 아니면 새로 토지를 샀는데 거기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 내가 철거할 때 일어난 사건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조간접비의 배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케이스는 내가 건물을 자가 건설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 중에 제조간접 원가라는 게 발생하는데, 제조간접 비라고도 해요. 우선은 간접이라는 말부터 한번 볼게요. 간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생산하거나 무언 행동을 할 때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직접 원가라고 하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다 간접적으로 원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물건을 생산할 때 또 뭐 공장이 여러 가지 라인이 있겠죠. 그럼 그 공장의 라인에 두루두루 여러 부서에 전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접비, 간접 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또 원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변동비냐 고정비냐인데, 변동비는 물건을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그만큼 가치 비용이 늘어나면 변동비라고 하고요. 뭐 물건의 생산 수와 관계없이 항상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면 고정비, 고정원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고정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변동제조 간접 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건물 건설하는 과정이죠. 건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는 게 늘어나거든요. 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먼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만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의 근거는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조업도라는 거는 건물을 얼마나 지었느냐, 진행률과 관계없이 항상 매달,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건 제외시키고 변동 제조간접 원가만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제조간접 원가 전체, 이 말은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거고, 전부 모두란 뜻이에요. 모든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요 방법을 사용할 때 근거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를 시켜버리면 결국은 뭐냐, 제조 간접 원가라는 게, 그러니까 제조 간접 원가라는 게 우리 제조하는 건물을 건설하는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원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대 비용들은 항상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가산을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고정비를 만약에 제외를 시켜버리면, 아까 고정비의 볼륨이 크다고 했는데 제외를 시켜버리면 유형자산은 과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결과 감가상각비 또한 과소 표시가 된다. 감가상각비라는 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냐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을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인데, 그 취득원가가 과소 표시된다면 감가상각비 또한 과소 표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간접 원가를 전체를 다 유형자산,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킨다. 이 방법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기회비용 개념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것의 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제품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이익 감소액, 이 부분도 같이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또 건설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어서 내가 건물을 건설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설회사한테 계약서상에 도급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대 비용들도 합쳐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를 보시면은 건물 신축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의 급여, 요거는 그 건물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장치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이것도 심플해요. 이거는 매입 가격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다 가산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시를 하나 보면서 전체적인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사는 최근에 새로 설립한 회사인데, 회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지출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신축 건물의 설계비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거 얘네들이 다 어느 자산이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축 건물의 설계비,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낡은 건물이 있는 건물 신축용 토지의 매입 대금은 토지가 되겠죠. 일단 토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낡은 건물 철거비, 이거 지금 케이스 상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쭉 읽다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다 돼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면 어디에 들어갔냐? 아까 내용에서 봤다시피 기존의 낡은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수거한 폐자재가 있고 그걸 판매한 것 같은 경우는 토지에서 이제 마이너스 시키시고, 자, 그리고 건설 이전에 측량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물 건설과 또 관련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본화를 시켜야 되니까 건물로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신축 건물을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토지 굴착 공사비는 이 또한 건물을 건설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계의 매입 대금은 기계가 될 것이고, 또 기계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도 기계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건물 공사 원가, 건물을 이제 건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 그 다음에 기계 설치비는 기계에 취득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대 비용이니까 기계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건물 완성 후의 적용비라고 해서 영구적이란 말 보이시죠? 요거 이제 토지, 그 다음에 토지의 배수 시설, 요것도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중간고사 때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